22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입니다. 기억을 보시니까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규범윤리학적 특징을 보이시면서 근거 제시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니 이론규범윤리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윤리학이 도덕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어떤 학자들은 기술윤리학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술윤리학이 일본규범윤리학에 비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실제로 증명 가능하게 도덕적 관습을 연구하는 거니까 기술윤리학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는 내용이네요. 2번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는 이론규범윤리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윤리학이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 메타윤리학이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번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도 메타윤리학적인 특징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도 메타윤리학적인 특징이 되시겠죠. 이론규범윤리학이나 기술윤리학의 어떤 특징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무사공평한 재판관도 없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 권력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사회계약사상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사회계약사상가 중에서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공평한 재판관이나 법이 있어야 된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분은 로크 선생님이 되시겠죠. 을을 보시면요.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을 목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주장하시는 사상가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하니까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네요. 계속 그런데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공동체고요.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조음 중에서 최고의 조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 발생설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기를 보죠. 로크는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의 분쟁을 조정해야 그렇죠. 법률, 분쟁을 조절하는 재판관 역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2번 국가는 자국민이 침해 외부인을 처벌할 권력을 가진다. 그렇죠. 국가 구성원의 시민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3번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정치적인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서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상호 동의가 아니라 자연적인 본성으로 발생하는 거죠. 3번이 틀린 답이네요.
4번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장 최고의 좋음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훌륭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5번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정치적인 의무는 뭐가 됐든 국가에 속해 있는 존재들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모두 동의할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는 다음 포함되어야 된답니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된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해야 된답니다.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해야 되고요. 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담론윤리의 입장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하버마스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버마스는 기억,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전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버마스 선생님의 입장에 부합할 수 있겠죠. 니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의 모든 주장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담론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할 수는 없지만 오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인지한 게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방된 태도를 의미한다, 열린 태도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서 담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귿, 발화, 대화의 내용이 참되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했는데 참되기도 해야 되죠. 참된 진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여기 셋째로 자신의 어떤 이해도 표현을 해야 되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이해 가능한 말도 해야 되니까 어떠한 내용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참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리을, 규범적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되어 있는데요. 대다수가 아니라 참여자의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규범이 타당성을 지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사례 속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의무가 명령한 것이라고 해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무에서 명령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도덕적인 법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무인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거는 칸트 선생님의 의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례에 있는 A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상인 A는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면서 많은 단골 손님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정직한 행동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이익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대요. 칸트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서 행동하세요는 덕윤리의 관점이죠. 칸트 선생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당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손님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연적 성향은 자연법 사상가들이 강조하겠죠.
그런데 칸트는 이 자연적 성향은 일종의 욕구 같은 것이라서 욕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도덕적이다 라고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3번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해라. 모두의 이익을 증진한다. 이거는 공리주의 관점이죠. 공리주의. 칸트는 이익이 산출되지 않아도 도덕적인 행동이 가능하죠. 4번 당신의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된다. 여기 아까 위에 나온 글이잖아요. 의무에 맞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무에 맞아도 이게 도덕 법칙으로서의 어떤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아니입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라. 그렇죠. 이게 도덕적인 행동이 되겠죠. 순수한 도덕적인 동기, 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닐 수가 있게 됩니다. 4번의 선지가 최근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선지니까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서술형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입니다. 학생 답안 기억에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봅니다. 가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되어 있고요. 가를 보시니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허용할 수 있답니다. 이게 조금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는 좀 달라요.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한 행위가 자기 결정권의 행사라면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한 권리 행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넓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 이미지를 사용한 이윤 추구는 성을 도구화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사상가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하다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니은 성적 매력을 표현하여 제품을 구매 유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성적 이미지를 연결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나의 경우에는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라고 얘기하죠. 인격을 훼손한다. 그래서 성을 도구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리을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죠.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미음 가나 모두고요.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 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 나는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고 제한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둘 다 아니다 라고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6번 같이 보겠습니다. 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입니다. 대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고 자기 부모와 부모로 여기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재물이 벌어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자기만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둑이 일어나지 않아 바깥 문을 닫는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동사회에 대한 설명이죠. 대동사회는 유교에서의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을을 보시면 나라는 작아야 되고 백성은 적어야 된다.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아요.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하고 비록 수레나 말이
배나 수레나 있어도 갑옷과 모기가 있어도 꺼내놓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는 소국 과민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국 과민의 사회는 도가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유교에서는 인의 출발점으로서 무차별적인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의 출발점이 사랑이기는 하지만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별하는 사람이죠. 좀비, 친소, 시비선악,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차별적인 사랑을 하진 않습니다만, 여기 무차별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묵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죠. 니은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 그렇죠. 도덕 공동체라는 게 유교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고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라는 표현은 여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디귿 임의적인 통치가 없는 무위죠. 무위. 소박한 사회, 그렇죠. 적은 사회. 그래서 무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유교 도가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리을 갑을이고요. 예법을 통해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을 돌아가야 된다. 예법을 통해 그러시면 유교의 입장이 될 수 있는데,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은 유교와 또 맞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은 도가가 맞지만 예법을 통해는 도가와 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두 사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의의 1차적인 주체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이 원초적인 합의의 대상에서 나타난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원초적인 입장을 설정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 협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이건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과정, 다른 말로 절차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데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달리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르며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이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소유 권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상황에 의해서 산출된다. 역사적인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노직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천부적 자산, 천부적 재능이죠. 에 대해서 개인 소유의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개인이 소유를 했어요. 천부적 자산에 대해서 소유를 했는데, 천부적 자산의 분포를 따져봤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어요.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이 우연하게, 천부적으로 우연하게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복지정책을 실시한다든지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기본적인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네요. 3번, 노직은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취득을 했는데 이 노동이 잘못된 노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정의 대상이 되죠. 노직 선생님은 노동을 해서 취득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유물인데 불합리하게 잘못되기 이전이나 양도가 되었다면 역시 교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4번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에서의 정이 어긋난다. 이런 표현을 노직 선생님이 하셨죠. 그래서 노직 선생님은 비정형적인 원리를 지향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정이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갑을 못 두고요.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준다. 그렇죠. 둘 다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차만 공정하면 그 결과에 나타나는 차등적 결과는 둘 다 허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이고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랍니다. 우리 노심자, 노력자 이런 거 생각나시네요. 수령 노릇을 잘 하려면 반드시 청렴을 해야 된대요.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되고요. 청렴은 큰 장사이므로 백성을 위해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높이기 위한 큰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청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수령이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몰라 실제 효과가 없게 되면 안 된답니다. 뭔가 이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령이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부족해져서 재물을 약탈하게 될 수 있으니까 백성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청렴하고 절약해야 된다를 이야기하시는 정약용 선생님이죠.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수령은 공무 수행할 때 재정 지출의 효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실효를 고려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번 수령은 공공복리 증진이 아니라 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 아니죠. 백성들을 위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의 증진이 아니라는 아닌 거죠. 3번 백성과 자신의 직분상 동등한 관계다? 아니죠.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다르죠. 다릅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4번 수령은 검소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직분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죠. 큰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올바로 수행해야 되고 검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5번 수령은 공무 수행에서 인을 실현하는 마음을 억제해야 된다? 아니요. 인은 도덕성의 실현인데요. 억제하면 안 되겠죠.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가를 보시니까요. 문화, 산업 얘기하는데요. 획일적인 상품만을 생산할 뿐이라서 문화산업의 기술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만 문화산업은 어떠한 문화 제품, 상품을 제공하든지 소비자에게 그것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시키게 된답니다. 강요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문화상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이 주입식으로 상품을 소비하게 된다를 이야기하시는 아도르노 선생님이 되시겠죠. 아도르노. 나를 보시면요. 문화산업은 스타를 제조하는데요. 대부분의 기획사는 스타를 철저한 전략에 따라 기획한 뒤에 최대한 많은 매체에 출연시켜서 돈을 벌고 대중이 실증을 내면 유사한 새로운 스타를 내놓고 수많은 반짝이는 스타들이 소모품처럼 사라지는 이런 인간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아도르노 선생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번. 문화산업은 대중문화를 규격화한 상태임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규격화 시켜가지고 딱 정형화 시켜서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이게 맞는 표현이네요. 1번 정답입니다. 2번 문화상품이 창작자의 독창적인 견해에 따라서 제작되는 게 아니라 창작자가 아니라 그냥 그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획일적인 상품을 생산을 할 뿐이죠. 3번 문화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인 창당활동을 추구한다? 아니죠. 소비자한테 만족을 주어서 대량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윤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4번
문화산업은 생산자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한다. 고유한 체험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획일화된 상품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5번 문화상품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서 규격화해서 생산을 하죠.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의 사상가들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습니다. 늙은 말을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대요. 근데 그거는 말에게 갖는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가 도덕적인 완결을 위해서 갖는 거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간접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칸트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을 보실게요. 인간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랍니다. 삶의 주체.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복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건 선생님이 되시겠죠. 병씨 보시면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아요.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테일러와 레오폴드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었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 인간과 대지의 상호작용이었다라고 해서 대지까지 그 윤리의 영향력을 확대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레오폴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칸트, 레건, 레오폴드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이네요. 칸트, 레건, 레오폴드입니다. 같이 보죠. A.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어떤 의무가 있다. 인간에게만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도덕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가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 도구적 가치, 이런 가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인간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만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인간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레건 선생님은 인간과 일부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레건 선생님은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틀린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니은 B입니다. 인간, 동물, 종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인간은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칸트는 동물에 대한 어떤 의무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의무 이렇게 안 할 거고요. 레건 선생님은 개체주의자예요. 개체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동물 종 자체는 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직접 의무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레건 선생님은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직접 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약간 전체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요,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식물이 들어가지 않죠. 모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고요. 레오폴드 선생님은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을,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칸트는 인간만이 동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레건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물 권리론을 주장을 하시면서 그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레오폴드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정답은 디글리얼이 되시겠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인간 행복을 위해서 징병을 극복하면서 쓸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어야 된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신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령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동물 실험은 불가피하답니다.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만 고통 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동물에 가하는 고통은 최소화하기는 하되 동물 실험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에 비해서 나는요, 질병은 극복해야 할 인류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신약 개발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처럼 쾌거감소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은 금지해야 하고 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질병은 극복해야 되지만 동물 실험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은 그 목적이 선에도 허용될 수 없다? 아니에요. 고통을 최소화한다면 허용될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니은, 인간의 복지가 동물들의 이익 관심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동물 실험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인간을 위해서다. 그러면 인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얘기네요. 디귿,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동물과 공유한다? 아니죠. 동물과 인간의 증상은 매우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공유하지 않는 거죠. 리을,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동물 실험 금지하는 게 쾌거감소 능력을 가졌으니까 라고 보니까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나가 얘기하고 있고요. 갑의 경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다, 여기 이렇게 얘기되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말은 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죠. 가의 가불령 사상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최소국가이어야 한답니다. 예, 나왔네요. 최소국가이어야 한답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을 돕도록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선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직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실게요.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적용될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이때 적용하지 않는 정의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롤스 입장이네요. 병씨를 보시면요, 자국을 돕는 것을 원조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평등하게 고려하는데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 문제이네요. 자, 세 사람을 모두 비교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노직, 롤스,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죠. 모든 원조는 원조의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노직 선생님은 개인이 스스로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그 돕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침해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도 원조를 정당하게 하는 경우는 뭐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개인에게 막 희생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B 보겠습니다.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인가?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원조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원조는 정치 문화를 개선해서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죠. 않는 입장입니다. 싱어 선생님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C. 원조 중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되는가. 그렇죠. 롤스 선생님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체제를 갖춘다면 원조가 중단되죠. D. 원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싱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주는 어떤 그 도움의 어떤 자신의 희생이 너무 크면 안 된다고 보죠. 공리주의적 맥락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디글리을 되시겠습니다. 디글리을 되시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칼럼의 어느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검색되거나 기업에 적법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이런 과정에서 유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언론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이칠 권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제재를 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막 공개해도 제한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안 되겠죠. 2번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게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쓴다든지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칠 권리보다는 알 권리를 중시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칠 권리를 중시해야 되겠죠. 모든 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죠. 5번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렇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스스로에게 부여를 해서 이거 얼마 동안 언제까지 할 거니? 라고 개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시겠네요. 14번 가해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답니다. 심폐사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 기준으로 죽음의 시점을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요,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한 사람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뇌사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뇌사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며 장기 기증할 기회도 잃게 하므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자, 그러면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니까 심폐사만 강조하는 입장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가 간과하지 않죠.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의료 자원을 소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다. 죽음에 이르는 거다. 결국엔 죽을 거다. 수일 내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과하지 않죠. 3번 뇌사의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행위임을 간과한다. 여기 뇌사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간과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심폐사를 주장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요. 4번 장기 이식을 위해서 뇌사의 죽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고, 5번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그렇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은 여기가 되겠죠.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다. 아직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과도기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 죽은 게 아니니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불의 가상대화이고요. 가불의 입장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라서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랍니다. 기술이 선한지 약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술은 공허한 힘일 뿐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야스퍼스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니까 기술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촉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게 되면 우리는 기술의 무방비 상태로 맡겨지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우리는 과학기술이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가치를 개입해서 과학기술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하이데거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야스퍼스는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활용 결과는 인간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쓰는 거니까 가치평가의 대상이라고 보셔야 되죠. 니은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디귿. 기술에 대한 무관심할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을. 기술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활용할 때는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둘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같이 보시죠. 16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나는 시민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한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스 선생님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포함한 다수의 정의관이죠.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정의관에 근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2번 시민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다면 사회의 기본 구조, 다른 말로 체제가 아주 부정의하다면 체제가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질서 정연한 사회나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체제에 맞지 않은 정책이나 규범이 만들었을 때라는 거죠. 헌법의 정당성도 역시 그 다수의 정의관에 기초를 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물론 그 헌법이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 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뭐 기준으로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헌법 자체가 기준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근거라고 볼 수는 없죠. 4번 시민불복종은 비민주적인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했는데 아까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면 이거는 그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없는 사회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5번 시민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양심, 개인의 이익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합의해야 되는 거니까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든지 권력 획득이 항상 1차적인 목표랍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유, 안전보장, 번영 등으로 다양을 할지 몰라도 국제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권력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면 이거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권력을 획득하는 게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이성은 도덕적인 법칙을 수립하는 최고의 권력을 왕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성은 전쟁을 탄핵한답니다.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화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평화연맹이 있어야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했으니까 영구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칸트의 입장이다 라고 찾으실 수가 있겠죠. 칸트의 견해는 이상주의의 견해와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번 권력투쟁 현상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권력 관계를 국제 관계에서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둘 다 나타나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국제적인 도덕적 합의를 통해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도덕적 합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방법은 이상주의의 관점이죠. 현실주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인 어떤 조약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번 영구 평화를 위해서 정치 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 체제가 변화가 필요한 나라는 정치 체제를 해야 되겠죠. 공화 정체가 아닌 경우는. 4번 영구 평화를 공고한 평화 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공고한 평화 조약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거에 의해서만은 아니죠. 평화연맹도 여기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세계공화국을 수립하여 영구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칸트의 입장에서 세계공화국,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영구 평화 유지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역시 현실주의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주장한 사상가 입장을 보니까요. 집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담장은 체험 공간을 내부와 외부로 분리시켜서 두 영역은 인간의 삶의 기본 영역이 된답니다. 내부 세계도 외부 세계도 인간 삶의 기본 영역이 되는 거죠. 인간은 안정 영역인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내부 세계에 와서 안정을 실현을 해야 내부에서 자신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거주는 공동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혼자 사는 거 아니랍니다. 공동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진정한 집에는 가족이 있어야 된답니다. 집과 가족은 인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조성하는 과제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동의 삶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물론 이 사상가는 이제 볼로브 선생님이 되시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볼로브 선생님이라는 거를 모르셔도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억,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유대감을 형성한대요. 그렇죠? 가족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집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 얘기하죠? 예,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집은 외부 세계와 구분할 수 없는 열린 공간이다. 아니죠. 분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겠죠. 리을, 집은 인간은 거주함으로써만 본래적인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여기 거주함으로써만이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거주함으로써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까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강 사상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ES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법은
사회적인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은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사회계약을 주장을 하시는데 시민이 법의 제정자가 되는 거예요. 대리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 직접 민주정치의 권력은 그 일반 의지에 의해서 행사가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루소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겠습니다. 을은요,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을 한답니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니까 보복법이 형벌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 응보주의가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병실을 보시면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된답니다. 어떤 수단으로서의 제정이죠.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였으니까 이 사람은 공리주의적 관점을 보이시면서도 사형에 반대하고 종신노역형을 이야기하시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회계약론적인 관점도 동시에 보이시고 있는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죠.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셔야 될 텐데 여기는 루소, 칸트,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1번 AF네요. AF 이렇게 되죠.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생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비례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효과가 있으려고 해도 비례여야 되고요. 동등성의 원리여도 비례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해봐도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B 보겠습니다. 칸트가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칸트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다. 일단 루소 입장에서 살인자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게 지금 베카리아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베카리아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서 베카리아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D입니다.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동의가 기초가 된다는 건 사회계약이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아님이라고 했으니까 칸트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응보주의적 관점이 형벌의 기초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간과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2입니다. 베카리아가 루소 비판하는 거죠. 사형의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정해야 한다. 베카리아는 모든 사람이 다 계약자예요. 살인자도 계약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베카리아는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루소 선생님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계약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도 돼요. 그러니까 생명 보존을 안 해도 되고 시켜줘야 되는 사회 계약자들은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간과한다라는 표현에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보통은 갈라지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을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종교는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영혼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안 동의한다 이런 얘기겠죠. 인간의 종교이기에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야 된다. 윤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윤리는 이성을 토대로 두는데 이성은 절대자와 달리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윤리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종교의 진리가 윤리를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종교가 윤리적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5번인 거죠. 5번. 종교와 윤리의 어떤 허용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월달 모의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